사전 투표 했더니 이제 31.28%,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로서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데는 여야 지도부가 각각 이재명 조국 심판론 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사전 투표를 독려한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뭐 그런 점도 일부 작용을 했겠으나 저는 좀 달리 봅니다. 네. 요즘 유권자들이 여당 야당 지도부가 사전투표하세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가서 사전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이 사전투표하라면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라면 본투표하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정치적인 어떤 감각 또는 정치판 속이 흘러가는 것, 지금 정치인들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셔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건 유권자들이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마음 정하신 분? 아니 1년 전에 마음 정하신 분. 윤석열 대통령 찍었을 때부터 마음 안 바꾸고 그대로 있는 분들. 야당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 분들이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이지 독려를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만히 집에 있을 때 독려해? 그럼 나도 나갈까? 저는 그러지는 않다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 보수 지지층 결집이 높은 투표율이다.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전투표는 진보 쪽에서는 많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 총선 때보다 4.59%포인트가 더 높거든요. 4.6포인트가 더 높거든요. 이렇게 높은 거는 진보 쪽은 원래 그렇다 치고 새로이 보수 쪽이 사전투표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진 것이다. 아마 이 분석이 정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전투표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이 먹혔다. 기선제압 이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록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문화일보에서 민주당이 우세, 민주당 최대치는 150, 국민의힘은 최대치가 135, 그래서 15석에서 20석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마지막 지금 깜깜이 여론조사 기관이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주말 거치면서 오늘 내일 이건 분명히 국민의힘이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일주일만 더 늦춰진다면 본투표가 더 많이 바꿔질 수 있겠죠. 국민의힘에 본다면 지금 이제 기세를 잡았거든요. 국민의힘이. 근데 아쉽게도 모레 본투표 마지막 해야 됩니다. 그동안 TK 지역이 사전투표에 미온적이었는데 이번에 2%포인트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보수 쪽이 더 결집을 하고 있다. 혹자는 호남권, 그러니까 전라남북도하고 광주가 40% 안팎에 이를 만큼 거기가 높으니까 이 진보 쪽 호남 유권자들이 다 민주당 쪽에 표를 주려고 결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사전 투표율을 두고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랬는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그 자리에서 끓잖아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표현 빼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아무튼 민심이 부글부글 움직이고 있다. 어디서 어디로? 우에서 좌로? 아니, 좌에서 우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더 들어볼 것도 없다. 이미 내 마음은 정해버렸어.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이제 원래 사전투표 목표치를 31.3%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31.28였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0.02%포인트밖에 나지 않아서 야 이것도 뭔가 야료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쪽은 뭐 1번과 3번을 찍어라. 그래서 숫자를 이제 1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를 거기다 많이 동원을 했다. 그래서 31.3 이렇게 목표를 정한 거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더라고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투표율이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의 세팅값의 결과인지 본투표가 끝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이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격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황교안 전 대표가 이렇게 자꾸 부정투표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전열을 흐트러뜨린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하나로 뭉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끝까지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인의 신념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흔들림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아니라는 거 거의 웬만큼 밝혀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그거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른 기회가 오면 한번 토론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막판까지 부정선거 세팅값의 결과 만약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황교안 대표님 들어보세요. 만약 정말 부정 세팅값이라면 민주당이 왜 그걸 미리 발표합니까? 세팅만 해놓고 가만히 있어야지. 왜 김민석 상황실장 입을 통해서 31.3이라는 얘기를 사전투표 이틀 전에 그걸 목표치로 발표를 하냐고요. 부정 세팅이라는 의혹을 다 모아서 한 몸에 덮어 쓰기려고 그래서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 그래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춰야지 정말 세팅을 했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냥 저는 단순 논리로만 생각해봐도 진짜 그쪽이 사전투표에 부정선거를 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미리 세팅해 놓은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세력이라면 숨겨야죠. 끝까지. 근데 그걸 왜 미리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0.02%포인트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그래 너의 주장을 네 목숨을 걸고 너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안 할래요. 제가 왜 목숨을 걸어요? 네, 그런 거에 저 목숨 안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데 참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 대선 때도 대선 후보로 처음에 출마를 해서 대선 기간 동안에도 계속 부정투표, 부정선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러한 것들이 그 국민의힘 전체적인 전열을 하나로 만드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주 만에 반등했답니다.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의료 사태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대파 따발 그걸 통과하고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1%포인트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37.3%를 보였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등 바닥을 쳤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바닥을 쳤다. 올라가고 있다.
그것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 표심에 반영이 됐을 거고 이번 주 수요일 표심에 반영이 될 거다. 이것을 국민의힘 편에서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여야 선거 유세에 따른 지지층 결집 그리고 사전투표제 시행, 총선 변수가 지지율을 안정화하는 흐름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분석은 돼 있다. 여기 프린트는 돼 있는데 하나만 한 얘기 같기도 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분석은 왜냐하면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어찌 됐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의료 사태 때문에 더 어떻게 흩어지거나 이러지지 않고 결집 효과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윤 대통령 좀 그렇지 좀 말고 좀 어떻게 좀 하지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나 중도층에 있는 지지자들이 이제 마음을 주는 것 아니냐. 반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가 바닥을 탁 치고 올라가는 그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분석이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오늘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 지지율하고는 관계없이 접전지를 얘기하는데 경합지역, 박빙지역을 얘기하는데 골든크로스를 지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야당 후보에 치여가지고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우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런 곳이 60곳으로 늘어났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건 대통령 지지율 반등하고도 반드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해당 지역의 후보의 얼굴을 보고 그 후보의 신원서판을 보고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이 아니고 나의 표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어서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줘야지. 우리 곳에 나온 국민의힘 후보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의도 국회에서 일정한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려면 나의 표는 내 지역구에 어떤 사람이 나왔든 관계없이 국민의힘 의원을 만들어줘야 돼. 이런 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차 투표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 지형들을 어렵게 만든다. 예컨대 예전에 이런 분들 더러 계셨어요. 내가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는데 나머지 그 정당에 주는 표는 제3지대 정당 줄 거야.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그게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우리나라 같은 정치 풍토에서 독립기관,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국회의원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당론에 거역하여 판단을 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의원 지난 21대 총선 결과 300명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 다 당 지도부의 당론, 정파적 이익 여기 휩쓸려가지고 거수기 역할. 우리 당은 여기 찬성하기로 했다. 아 그래? 그럼 나도 찬성. 체포동의안 부결. 그런 거에 반발했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 쫓겨나잖아요. 검찰개혁 어쩌고 공수처. 공수처 그거 아닌 것 같아. 금태섭 의원이 검찰 출신이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반대했다가 나가. 서울 종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를 냈던 사람.
금태섭이나 뭐 양향자나 민주당이 소속돼 있는 거의 천연기념물처럼 희귀한 그런 케이스조차 콕 집어서 그냥 밖으로 던져버리잖아요. 너는 우리 당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그 국회의원이 22대 국회라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죠. 더 최악이죠. 어떤 신문에서는 이런 칼럼을 썼더군요. 최악. 최자를 2개 붙였더라고요. 최악. 22대 국회가 곧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얼굴 보고 표를 줘요?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이 민주당 지지자건 국민의힘 지지자건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그 당론, 당 지도부 뭐 여기에 따라서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집단 무리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경합 지역이 60곳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을 보고 그래 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주기로 했어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나온 이 문화일보 석간신문 오렌지 신문입니다. 오렌지빛 이 석간신문 보면은 제목을 이래 붙여놨습니다. 민주 우세 속에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민주당이 우세한 건 사실이지만 막판 스퍼트 보수당이 총 결집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54곳이 안개 속이라고 그랬습니다. 54, 54곳이 안개 속이다. 근데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자체 분석 또는 뭐 여러 가지 종합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론조사, 그다음에 지난번 선거, 최근의 동향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했을 텐데 민주당은 최대 한 150석, 범야권으로 넓히면 뭐 180, 일부에서는 200석 얘기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국민의힘은 최대 130 혹은 13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치만 얘기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135, 더불어민주당은 1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5 대 150. 그런데 더 비관적으로 본 건 뭐 끔찍한 숫자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2자릿수밖에 차지 못한다는 극히 일부 분석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찌라시처럼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지난 주말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 임내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는 것들 보면은 뭐 믿을 게 거의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 2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의료계에 이번 주 내에 단일안을 갖고 회견을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의사단체들이요. 의사협회 그러니까 개업의들을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 있죠. 그다음에 전공의 젊은 그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있죠. 그다음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있죠. 그다음 또 뭐 하나 있는데 그러지 한 3-4개쯤 됩니다. 주장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서 의견 통일을 해가지고 뭔가 회견을 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걸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즉 좀 하지. 이제 와서 이번 주 한다니 언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선거 투표 다음 날? 이번 주 목요일 하느냐? 아예 한 달 뒤에 하지.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해? 좀 얄미워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려면 5월 달에 하지 뭐 4월에 한다고. 하려면 진즉 한 보름 전쯤 일주일 최소한 일주일 전쯤 하지. 이제야 그 4개 의사단체들이 뭐 통일안을 만들다 뭐 그러고 있다는데 뭘 줘 또 내일이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한다면 다행히 고맙고 그렇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254개 지역구인데 그중에 20%쯤이 예측 불허다. 쉬운 몇 곳쯤 되겠죠. 야당은 승리를 확신한다 그러고 있고 여당은 개헌 저지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개헌 저지선이라니. 선거 슬로건 자체가 이렇게 비참했던 적이 있나요? 개헌 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100석을 말합니다. 101석. 101석. 그게 개헌 저지선입니다. 국민의힘이 제발 101석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읍소를 하고 있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0석이면은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가지면 자기네들 단독으로 개헌안을 처리를 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거든요. 뭐 대통령제를 뭐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든지 또는 뭐 거기에 토지 공개념 이런 걸 집어넣는다든지 경제 민주화 개념을 더 사회주의적 색채가 가미된 것으로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서 헌법의 전체적인 그 어떤 기본 토대를 뒤바꾸려고 획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그 어떤 근간을 뒤바꾸는 그런 위험한 발상까지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개헌 저지선 뭐 대통령을 2번 연속 출마할 수 있다. 뭐 임기를 뭐 지금의 5년을 4년으로 바꾼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숫자를 뭐 어떻게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비슷한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